어느 마을에 청산 과부가 있었다. 사별한 남편이 알아주는 양반집에다 부자였기에 남겨준 유산도 많았고 그 자색 또한 매우 아름다운지라 한 중매쟁이가 자주 이 과부의 집에 들러 재혼 자리를 소개하였는데 이 과부가 사별한 남편을 잊지 못해 늘 그리워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수절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지라 사별한 남편과 비슷한 신랑감들을 소개하였다. 그럴 때마다 신랑감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듣지도 않았는데 제게 사내는 돌아가신 서방님 뿐이에요. 라며 거절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중매쟁이는 재혼 자리를 소개하러 이 과부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과부의 집 안에서 나오는 건넌마을 총각과 마주치게 되었다. 아마도 과부의 집에 물건을 갖다 주고서 나오는 모양새로 보였다. 저 총각 보면 볼수록 잘생겼단 말이야. 재물만 좀 있어도 들어오는 혼처가 넘쳐나서 혼이 날 처자를 고르고 골랐을 텐데.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해 혼이 날 수 있을지. 라고 중매쟁이는 총각이 지나간 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중매쟁이에게 번뜩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과부의 집에 올 때마다 이 집 문 앞에서 저 총각을 자주 마주친 것 같단 말이야. 이거 과부와 총각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원. 그래, 오늘 만나면 과부를 살짝 말로 떠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부를 만나러 들어갔다. 그리고는 과부에게 신랑감 몇 명을 소개하다가 은근슬쩍 말을 꾸며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다 건넌 마을 총각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홍기가 찼는데도 장가를 못 가서 밤이면 매우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자랑하듯이 말하기를 이 집 과부인 마님이 어느 날 일하러 온 자신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자신과 잠자리를 갖자고 유혹하여서 하는 수 없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더군요. 그 총각 한 말이 거짓이겠죠? 여기저기 좋은 자리에서 혼담이 들어오는 마님이 그렇게 자존심 상한 행동을 했을 리 없잖아요. 라고 물으니 과부는 기분이 상해 흥분한 얼굴로 말하였다. 이럴 수가. 내가 그랬다고 그리 말하던가요? 일이 더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렇죠. 사별한 서방님만 그리워하는 마님이 가진 것도 하나 없는 가난한 총각과 그랬을 리 없죠. 라고 중매쟁이가 말하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 말이에요. 그 총각이 집에 올 때마다 내게 가까이 다가와 추파를 던지고 나를 한 번이라도 품고 싶어 안달이 나서 잠자리를 가져준 것뿐인데 어찌 이리도 수치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라고 과부는 말하였다. 이렇게 중매쟁이는 과부와 총각의 사이를 알게 되자 과부가 정말로 원하는 신랑감은 젊고 잘생긴 건넌마을 총각임을 깨닫고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있었다. 최진사는 주변 고을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누구든 최진사의 땅을 밟지 않고는 그 고을을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 부자였지만 환갑이 될 때까지 주변에 친한 양반들 모두 여러 명씩 두고 있는 첩을 한 명도 들이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다. 어버게 최진사, 그리 많은 돈이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젊은 첩이라도 하나 들여서 남은 인생 좀 즐기시게나. 라고 가까운 친구가 말하면 허허, 난 조광지처 부인뿐일세. 첩은 무슨? 이라며 최진사는 부부 사이가 좋아 첩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첩을 들이는 데 쓰이는 돈이 아까워서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최진사도 중마고의인 박생원이 들인 젊은 첩이 늦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도 젊은 첩을 들이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인즉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만 5이고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최진사는 젊은 첩을 들이자
첫날 밤부터 이 첩에게 홀딱 빠지게 되어 첩이 기거하는 방에서만 매일 밤 잠자리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매일을 하루 종일 첩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즐기는 것이었다.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너와 좋은 시간들을 더 많이 보냈을 텐데 말이다. 라고 최진사가 첩에게 말하자 대감마님의 얼굴은 아직 50살도 안 돼 보이세요. 자, 제 무릎을 베고 잠시 누워보세요. 바로 10년 또 더 젊어지게 해드릴게요. 라고 첩이 말하자 그럼 40살이 되는 것이더냐? 좋구나, 좋아. 라고 최진사는 기분 좋게 말하며 첩은 무릎 베개를 하였다. 그러자 첩은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최진사의 흰머리를 족집게로 뽑아주었다. 정말 10년도 젊어지겠구나. 라고 최진사는 흡족해 하였다. 어느 날 첩이 친정에 가게 되어 하룻밤을 벌 수 없게 되자 최진사는 그날 저녁에 부인이 있는 안방에 오랜만에 들리게 되었다. 부인은 최진사와의 잠자리를 기대하며 비단금침 3배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진사는 부인, 이불이 포근하고 푹신해 보이는구려 라고 부인에게 말한 뒤 부인의 기대와 달리 바로 이불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잠을 자버렸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최진사는 세면을 하고 거울을 보니 그새 흰머리가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이 보였다. 최진사는 오늘 돌아오는 첩에게 더 젊어 보이고 싶어서 부인, 내 흰머리가 늘어나니 늙어가는 게 느껴져 마음이 힘두오. 부인이 흰머리 좀 뽑아줄 수 있겠소? 라고 부인에게 말하니 네, 대감. 어렵지 않으니 바로 해드릴게요. 라고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하였다. 최진사가 첩에게 하듯 무릎 베기를 부인에게 하자 부인은 머리카락을 뽑기 시작했고 최진사는 스르르 기분 좋게 잠이 들더니 첩의 이름을 부르는 장코대까지 됐다. 대감, 이제 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이제야 진짜 제가 아는 대감으로 보이네요. 라고 부인이 말하자 최진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거울을 보았더니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백발노인이 있는 것이었다. 부인은 젊은 첩이 아닌 것을 내가 왜... 라고 최진사는 후회하듯 한숨을 푹 쉬며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어느 거울에 최진사와 박생원이라는 2명의 선비가 있었다. 이 둘은 모두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가문의 금수저 출신이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과거 시험인 소과에 합격하였으며 혼인 또한 한 해 터울로 하였고 자식을 아들 2, 딸 3 둔 것까지 판박이 마냥 똑같았다. 이렇다 보니 고을 사람들 모두 이 두 선비를 늘 비교하며 입에 오르내리게 되기 일쑤였고 그렇다 보니 최진사와 박생원의 경쟁심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져가 이 둘은 나이가 70이 넘는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서로가 잘났다고 으르렁거리며 언쟁을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생원이 젊은 첩을 들인 후 드문 불출하며 젊은 첩하고 깨가 쏟아지며 지내니 나이 80에 늦둥이까지 낳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이야기를 듣자 박생원이 늦둥이까지 낳는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나도 젊은 첩을 들여서 사내려서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겠어. 라고 최진사는 결심한 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들여 자신도 젊은 첩을 바로 집으로 들였다. 그리고 이 첩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최진사는 젊은 여인과의 잠자리를 가지게 되니 기분 좋게 운우지정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첩이 냉랭한 말투로 최진사에게 말하였다. 대감, 이렇게 대감과 잠자리를 가지고 아기를 갖게 된다면 사슴을 낳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더냐? 사슴을 낳는다니. 최진사는 첩의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사슴 가죽으로 저와 잠자리를 이리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듣자 최진사는 자신의 그것이
사슴가죽과 같이 부들부들하다는 것이니 젊은 척과의 잠자리에서도 시들시들한 자신의 그것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 최진사는 박생원을 찾아가 굳은 표정으로 말하였다. 박생원, 내가 졌네. 자네 참 대단하구려. 최진사, 자네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자네는 늦둥이를 낳을 정도로 새로 들인 젊은 첩을 잠자리에서 만족시킨다던데. 나도 자네와 같이 젊은 첩을 들여 잠자리를 가졌으나 지난밤에 큰 욕만 얻어먹었다네. 라며 자신의 그것이 사슴 가죽으로 조롱당한 간밤의 일을 박생원에게 말하자 박생원도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하였다. 내가 당한 욕에 비하면 자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이. 며칠 전 입원해 들인 젊은 첩과 잠자리를 가졌는데 자네처럼 잠자리에서 운우지정을 나누는 중에 첩이. 대감, 지금 저의 그곳이 대감의 아버님 산소 옆인 건가요? 라고 하기에 내가 의아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죽어버린 대감의 것을 가지고 저한테로 장례를 치르듯 들어오려 하시니 말이에요. 라고 내 입으로 말하기도 창피한 욕을 내 두 귀로 들었다네. 이 말을 듣고 최진사는 먼 곳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여있는 박생원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해 주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한 나이든 과부가 있었다. 과부는 늦은 나이에 얻은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과부인 어머니가 혼자서 꾸려가는 살림인지라 집안도 가난하고 딸의 외모도 예쁜 건 아닌지라 홍기가 지나도록 시집을 못 가 노처녀가 되었다. 걱정이 된 과부가 중매쟁이를 불러 물었다. 우리 딸이 사내도 아직 잘 모르고 심성도 곱고 참 착해요. 주변 고을에 어디 성실한 노총각 없을까요? 아유,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나이가 이제 따님은 제 취자리밖에 없어요. 라고 과부의 말에 중매쟁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과부는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한데 노처녀 딸은 과부의 속도 모른 채 방 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심각하게 이상하다. 왜 이러는 거지? 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과부는 방으로 얼른 들어가 우리 딸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콧노래를 할까? 라고 과부가 웃으며 물으니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기분이 좋기는 한데 그보다는 제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걱정이 돼요. 라고 딸은 묘한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아가, 이 어미가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말하거라. 라고 과부가 다정하게 말하니 딸은 안심한 듯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어머니께만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까지는 오줌을 누면 골골골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제는 활활활 하는 소리가 나요. 라고 딸이 말하자 과부는 뭔가 알았다는 듯 딸에게 물었다. 그런데 누구니? 누구라니요? 어머니? 라고 당황해 딸이 말하자 누굴 속이려고? 너 며칠 전에 사내와 처음으로 잠자리를 가진 거지? 라고 과부가 말하자 딸은 깜짝 놀라.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그게 옆 고을로 이사갔던 소꿉친구 돌석이가 얼마 전부터 제게 추파를 던지고 저를 자기 색시 삼겠다며 안달이 나서 그리 되었답니다. 라고 실토하였다. 과부는 자신이 과거에 처음으로 사내를 경험했을 때와 자신의 딸이 똑같이 겪는 것이기에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과부가 나서서 한 달 만에 후다닥 자신의 딸과 돌쏘기를 혼인시켰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박생원이라는 양반이 있었다. 박생원에게는 골치 아프게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은 뒷일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만사태평인 성격에 돈 쓰면서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줏대도 없고 기도 얇아서 남의 말에 잘 미혹되어 비싸고 쓸데없는 물건들만 사재끼니 박생원이 이 딸 때문에 날린 돈만 작은 집 한 채 값이었다. 거기다 박생원만 모를 뿐 이 딸이 사내를 매우 밝히는지라 자기 집 하인들 중 젊은 사내들과 잠자리를 은밀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는 박생원이 딸의 홍기가 찾아 빨리 시집을 보내야지 원. 우리 따님을 더 모시고 살다간 집안 기둥뿌리 하나 뽑히겠어. 라고 결심한 뒤에 중매쟁이를 불렀다. 이보게, 우리 딸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매우 순진하다네. 거기다가 다른 건 몰라도 사내는 근처도 가보지 못하게 내 키웠다네. 우리 딸을 원하는 집안을 좀 알아봐 주게나. 석 달 후 중매쟁이는 좋은 혼처를 찾았다면서 건너 거울에 최진사댁 막내 아들이 생언님 따님을 원하네요. 그 거울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니 따님 호강하며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후에 딸의 혼례가 치러지는 날까지 정해지게 되었다. 딸은 부잣집에 시집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집 마당을 거니는데 박생원 친구의 아들인 선비가 딸에게 은근슬쩍 다가왔다. 이 선비는 가문의 일처리를 하러 이 고을에 와서 박생원의 집 식객으로 몇 달째 머물고 있는 중이었다. 선비는 처음 온 날부터 고을의 모든 기생집을 드나들고 온 동네 여인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는데 이 선비와 한번 잠자리를 갖는 여인들은 모두 다시 잠자리를 갖고 싶어 안달난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들리는 말로는 낭자가 한 달 후에 시집을 간다 하던데. 어머, 네 맞아요 선비님. 근데 그게 왜요? 듣기론 건너 고을에 최진사댁 막내 아들이라 들었는데 맞소? 맞아요. 그런데 왜요? 이걸 말을 해야 하나, 원. 뭔데요? 말해봐요. 궁금해요. 최진사댁 막내 아들이 어릴 적 동문수학한 친구라 내 잘 아는데 이 친구가 밤일을 못하는 여인은 바로 내치고 다시는 안 보는 사람이라오. 네? 정말요? 그렇다면 어떻게 밤일을 해줘야만 좋아하는데요? 내가 낭자를 도와주겠소. 이리 잠깐 내 방으로 들어와 보시오. 그렇게 딸은 선비의 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낭자, 일단 내가 낭자와 잠자리를 가져봐야 낭자가 잠자리를 할 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선비가 말하니 딸도 이내 수긍하며 선비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운우지정을 오랜 시간 동안 나누었다. 그리고 잠자리를 마치자 선비는 낭자는 아직 밤일을 할 때 신랑이 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 혼인 전에 7번은 자신과 잠자리를 더 가져야 한다고 하였고 딸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선비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일주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선비가 하루만 더 나와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되겠소? 내 이제 낭자와의 잠자리를 애타게 기다리기에 이르렀소. 라고 말할 경지까지 박생원의 딸이 이르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 박생원의 딸과 최진사의 막내 아들의 혼례가 치러지고 날이 저물어 신부인 박생원의 딸은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신부는 신랑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급한 마음에 이부자리에 들어가자마자 선비와의 잠자리에서 알려준 비법들을 보따리 풀어놓듯 모두 사용하였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의 운우지정을 나눈 뒤 잠자리를 마치게 되었고 신부는 첫날 밤에 신랑을 만족시켰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는데 신랑이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도대체 어떤 사내와 몸을 섞어왔던 것이냐? 이 말을 듣자 신부는 얼어버린 채 아무 대답도 못하자 사내 근처에 가본 적 없다 하여 그대를 색시로 맞이한 것이거늘 이리도
밤일을 잘한다는 것은 그대는 내가 처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하며 바로 신방을 나가버렸다. 다음 날 아침 박생원의 딸은 친정으로 바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한다.